안녕하세요. 이곳은 코엑스 전시장입니다. 소펀앤라이프쇼 특별 이벤트로 세계인을 사로잡는 K푸드에 대하여 송정님 대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기대로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인을 사로잡는 K푸드이지요. K푸드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수록 K푸드는 한식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정님 대표는 올리브 매거진 코리아 대표이시며 음식 전문지 편집장으로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미식군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는 유튜버로서 많은 내용을 공감하며 K푸드의 열풍과 앞으로 비전에 대하여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할게요. 매거진, 메론 마리 클레르에서 기자, 푸드 디렉터 거쳐가지고 영국 매거진이에요. 올리브 매거진 한국판 편집장 지내고 지금은 그림과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맡았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그 핫한 거, 트렌디한 거, 그 안테나를 좀 세우고 있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기왕이면 내가 좀 맨날 하던 거, 잘하는 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후대에서 그럼 제일 핫한 게 뭐니? 요즘 페이스북이잖아요. 정말 TV만 나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사만 이렇게 훑어봐도 페이스북 얘기가 다다다닥 나와서 오늘은 뜨거운 주제, 제가 또 이렇게 겪어왔던 모든 경험들을 발표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팩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K푸드 열풍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한 해 넘어가면서 이렇게 다다다다 나오는 자료들만 봐도 이 숫자로만 봐도 이렇게 쉽게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한국 팬이 세계적으로 이제 2억 명이 넘었다고요. 이게 작년 12월 기준인데 2억 2,500만 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류라는 말이 각광받기 시작한 거를 업계에서는 12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2년 전 대비 지금 무려 24배나 늘었다고 해요. 정말 속도가 빠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왜 숫자를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분들이 결국에 저희 푸드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수록되는 기준이 있어요. 일단 영국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고르고 골라서 등재된 단어는 영원히 수록한다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른 우리나라의 단어들이 특히 21년에 정말 대박을 쳤는데 무려 26개의 한국 단어가 추가됐고, 이때 한국 단어들이 김밥, 동치미, 갈비, 먹방, 반찬, 불고기 같은 되게 많은 단어들이 등재가 됐었죠. 올해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도 떡볶이나 찌개, 달고나 같은 단어들이 이제 수록될 거를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하면은 김치잖아요. 김치는 무려 1976년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발표한 자료죠. 2023년 트렌드 검색어 순위 레시피에서 저희 나라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거의 이탈리안 푸드가 1위를 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탈리아 푸드를 넘기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됐는데, 뿐만 아니라 SNS에 제일 많이 노출된 음식 또한 한식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저희 매년 연말이 됐던 연초가 됐던 너무 많은 매체, 너무 많은 전문기관에서 트렌드를 막 쏟아내는데, 이 한식이라는 게 2021년도 항상 등장을 했었어요. 최근에 트렌드를 꼽는 데는 이 한식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말이 또 K푸드라고 바뀌었죠. 이 K푸드, 올해도 역시 아마존이나
그러니까 그 아마존의 자회사가 그 홀푸드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런 데서 보면 청구에서 여전히 빠지지 않고 점점점 메인스트림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K푸드 관련 자료만 봐도 옛날에 없었던 막 1등이 있지를 않나 숫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넘질 않나 우리 사다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좀 진부한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들도 구성이 될 거고요. 일단 K푸드의 시작을 얘기하려면 원조잖아요. 이 초코파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초코파이가 1974년에 탄생했어요. 그렇게 하고 1990년에 처음으로 외부로 수출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무려 60여 개국 26종의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초코파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보시면은 그 옆에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티 문화가 있어요. 약간 영국처럼 있는데 그 알고 보면은 그 디저트 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제가 갔었을 때 삐식비라는 되게 말랑말랑한 도넛이랑 달달한 커피도 같이 내주더라고요. 뭐 이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초코파이가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오렌지 초코칩이고 블랙커런트 맛이 있고 그러는데 심지어 이 러시아에서는 코리안 버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햄버거가 아니라 초코파이를 먹는다고요. 그 정도로 되게 대중적인 간식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그러니까 그 초코파이를 우리나라 K푸드의 원조라고 하면 마이클 잭슨을 친한파의 원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공연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좀 약간 춤이나 이런 게 외설적인 게 있어서 못 들어오게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노력을 한 끝에 1996년도에 공연이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들어와서 하셨던 게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찰 정도 맛있었다 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 야채만 먹는데 또 매운 건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약간 좀 빼가지고 입맛에 맞게끔 해서 만들어줬대요. 너무 맛있게 먹고 갔고 그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왔느냐. 우리나라 기내식에 비빔밥이 들어가는 일이 이때 생겨요. 1997년도에 처음으로 대한항공의 일반석에 그 비빔밥이 기내식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비빔밥은 기내식으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1등석에만. 밥이 문제였어요. 밥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그 전기밥솥 들고 들어가서 그거 퍼서 담아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996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햇반이 나오게 돼요. 햇반이 나오면서 이제 기내식 일반석에 그 비빔밥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고 또 좀 재밌는 건 이게 또 많은 분들 마이클 잭슨의 입맛을 사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또 이쪽에 그 기내식 업계 오스카상이 있어요. 그 잠시만요. 머큐리상이라고 있거든요.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제가 붙여놓은 이렇게 트로피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게 머큐리상 받았다고 그 기내식 그 안내하는 그 팜플렛에 대한항공이 저렇게 적어놨어요. 그때도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푸드를 대하는 방식이나 사랑하는 정도 이런 게 지금 너무 달랐어요. 물론 미식가도 있었고 음식을 즐기는 분들도 있었지만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이 주인공이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전면으로 나왔던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안 그랬던 시절을 봤기 때문에 그 느끼는 감흥이 훨씬 더 큰데 사실 K푸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푸드가 전면으로 나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미 그 뒤에서 많은 분들이 이 K푸드,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을 알릴 때 노력해왔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당연한 거죠. 기업이 너무 당연하고 개개인도 있어요. 뭐 어떤 셰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B 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만 알고 있었지
지금처럼 다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게 결국에 보면은 어찌됐든 한식, 페이푸드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때는 다 나왔었지만 그때 얘기를 몰랐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 얘기들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때 일이 우리한테는 되게 큰 변화를 주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불고기와 갈비 이슈가 있어요. 외국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지금만큼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했고 이 김치라는 음식에 대한 다 그게 한국 음식인 줄은 알았지만 좀 약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에 외국분들이 오시면 일단 무조건 고깃집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그나마 맞았던 게 불고기와 갈비. 그래서 그들이 그 외국인들의 그 입맛을 해결을 해줬고 또 동시에 인사동이 있었죠. 그때 오면은 다들 외국인들이 인사동으로 갔었는데 그 인사동에 한식집이 되게 많아요. 물론 한식을 잘 먹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가려 먹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는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최소한 메뉴판에 영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그 많은 수많은 한식이 있고 지금 보면은 너무 좋아하는 소리들이 많은데 이때는 모든 외국인은 불고기와 갈비, 인사동이 담당해줬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1999년에 엘자베스 여왕을 내한하셨었는데 그분도 인사동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사동에 이런 공간이 하나 등장해요. 아마 지금도 가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민가당황. 이게 1936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명성황후 조카 민인주 대감의 집이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과 서양식 건축 양식이 혼합된 건물로 되는 집이 역사적인 공간인데 여기가 카페 레스토랑으로 변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한식이 외국인들에게 점점 스며들다가 사실 이때만 해도 한식, 음식이라는 건 소비가 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요란해지는 이런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드디어 중심이 되는 시기가 난데없이 영국에서 시작돼요. BBC 방송에서 저게 그 1999년에 제이미 올리버죠. 네이키드 셰프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셰프 시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외국은 이미 미쉐린이라는 그런 평가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셰프들 있었으나 지금이랑 달랐던 거는 그때는 명장주의 같았어요. 그들만의 상업탑에 있는 듯한 기분? 다들 왜 그 셰프 복장하고 선생님처럼 서있고 그랬는데 이 제이미 올리버가 나와서 굉장히 캐주얼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정말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요리하고 막 이런 모습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영국에서도 인기가 너무 많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방영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이 셰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한마디로 좀 문턱이 낮아지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음식 푸드씬이 바뀌게 되고 또 셰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직접 요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좀 뭔가 음식이라는 게 화두가 점점점 앞으로 나가는 시기가 됐죠. 이거를 저는 어디서 느꼈냐? 이 메종 오브제라는 프랑스의 메종 오브제는 사실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하긴 하지만 디자인과 그 인테리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자 시절에 저희는 항상 이게 1년에 2번 하는데 선배 기자들, 편집장님 때 되면 항상 이렇게 보면서 막 트렌드 있고 관계자들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푸드 쪽을 하니까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2011년도에 출장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푸드라는 단어가 메종 오브제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관람하고 있고 그러면 방송이 막 나와요. 나탈리 클래스 푸드 세미나 한다고 메토드 모이라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래서 웬일이야 푸드가 다 나오네 하고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요즘은 아예 푸드가 전면으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셰프들이랑 대놓고 막 협업해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고 아예 어떤 브랜드들은 전 시장에서 전시를 안 하고 아예 레스토랑에서 뭐 치킨 브랜드가 됐다 뭐 거기다 탁 전시를 해놓고 음식까지 담아서 뭐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외종 업체가 있으면 밀라노의 디자인 메커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푸드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그게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던 게 2015년도예요. 이케아가 팝업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나왔던 사실 이케아도 보면은 가구 중심의 회사잖아요.
근데 그 이케아가 이때 중점적으로 보여줬던 가구가 주방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주방 정원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탈리 클로세가 한 주방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드셔본 분들은 많을 것 같지만 이때는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같이 담아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보여주고 했대요. 그래서 이때 갔던 후배 기자들이 선배님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가? 이게 최근이에요. 올해 있었던 건데 마리메꼬는 아예 그 바를 빌려서 레스토랑 겸 바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랑 같이 행사를 했고 이케아는 여전히 이케아에서는 자기네 가구들 신제품 보여주면서 핫도그 이것도 다 나눠줬다는데 핫도그도 약간 기존의 틀을 깬 핫도그죠. 핫도그 위에 아이스크림도 올라가 있고 그런 좀 재밌는 시도를 하면서 온 분들이랑 재밌게 소통을 하는 예전과는 가구 중심의 행사라는 너무 많이 다른 얘기들이 펼쳐졌죠. 그럼 이때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도 그 제이미 올리가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셰프주의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시작은 사실 그 푸드 방송들이 생겨나면서라고 생각해요. 그 올리브 TV 같은 푸드 전문 채널이 아예 생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스터 셰프 뭐 이런 되게 인기 끌었던 푸드 방송들이 있었고 또 이게 잘 되니까 TV에는 수요미 식회 또 JTBC는 냉장고로 부탁해 하면서 이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TV만 틀면 먹방해, TV만 틀면 셰프 나와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때까지 없었던 그 셰프들이 주방에만 있다가 주방 밖으로 나오는 일들이 생겨나죠.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의 푸드 열풍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구조가 바뀌는 일까지 가요. 옛날에 우리 주방을 생각하면 주방은 뭐 끼니를 때운다거나 막 허기를 채운다거나 뭐 이건 기본인 거죠. 음식할 때 냄새 난다고 숨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 제가 먹는 건데 되게 자랑스럽지 않았던 게 이렇게 푸드 열풍이니까 갑자기 한 번에 바뀌더라고요. 제일 큰 거는 다이닝룸의 배치죠. 지금은 다들 이런 모양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공감하시겠지만 그때 보면은 안에 숨어있던 다이닝 테이블이 커지고 어쩌면 집에서 제일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이 뒤에도 보면 그리고 이제 또 개인이 요리를 한다라던가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 때문에 이제 개인도 셰프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즐기는 방법도 바뀌죠. 소셜 다이닝이라서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뭐 이렇게 손님 초대한다던가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됐습니다.